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연예인이 된다는 것은 소수의 선택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아주 높고 단단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오디션을 거쳐야 했고 재능 에이전트의 눈에 띄어야 했으며 캐스팅 디렉터와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했습니다. 수백 번의 문을 두드리고 숱한 좌절을 겪은 그대야 비로소 대중 앞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그렇게 어렵게 얻은 성공이었기에 작은 역할이라도 따낸 배우는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성공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노력과 인내가 숨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음악, 모델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통제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지망생들이 부당한 대우와 착취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끔찍한 환경을 견디고 때로는 자존심을 버려가며 원하던 것을 손에 쥐었을 때 그들은 최소한 성공이라는 달콤한 보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의 등장은 이 모든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방 안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새로운 기회의 땅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스틴 비버 같은 가수가 유튜브에서 탄생했고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낡은 시스템 속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업계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부당함에 맞서 싸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눈부신 발전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성공으로 가는 길이 모두에게 열리자 그 길에는 아무런 문지기도 최소한의 검증 장치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어두운 욕망과 뒤틀린 자아를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관심을 먹고 자라나는 괴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 알리 아블라반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의 빛을 한껏 누렸지만 그 이면에는 끔찍한 어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틱톡 스타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명성과 현실 사이의 아찔한 간극, 그리고 그 안에서 비극적으로 쓰러져간 두 사람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알리 아블라반 1992년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중동계 이민 2세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묘사한 어린 시절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극도로 엄격하고 강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알리에게 항상 너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무슬림이어야 한다고 가르쳤고 정해진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알리가 원했던 것은 그저 평범한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눈에 멋진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끊임없는 딜레마의 연속이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너무 무슬림처럼 행동하면 조롱과 고립의 대상이 되었고 반대로 친구들처럼 미국 아이처럼 행동하면 아버지의 폭력적인 분노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압박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1테러는 그의 삶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중동계 이민자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고 알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영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영화를 수없이 반복해서 보며 대사를 전부 외웠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그 장면들을 연기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유명해져서 돈, 권력, 아름다운 여자 등 모든 것을 손에 넣겠다는 환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는 학대하는 부모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자신만의 힘을 갖게 되면 부모는 그들을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쉽게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더 폭력적인 방법으로 억누르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알리는 지옥 같은 집을 탈출하기 위해 미 공군에 입대합니다. 군대 생활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중동계라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테러리스트라 불리는 등 인종차별적인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알리에게는 그곳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었고 사람들을 웃기는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성대모사를 하고 자신을 낮추는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 도살인 괴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는 어린아이처럼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상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언어폭력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정서적으로 극도로 미성숙했으며 아버지의 부정적인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자신이 남에게 하는 행동은 정당한 것이라고 믿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매력적이고 유머러스한 모습 뒤에는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폭력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애나를 만났습니다. 애나 아불라반. 알리보다 한 살 어린 그녀는 1993년 필리핀에서 태어났습니다.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을 일본 오키나와에서 보냈습니다.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애나를 밝고 친절하며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인기가 많았지만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친구의 생일, 졸업식, 기념일 등 모든 중요한 순간에 애나는 선물을 들고 나타나 파티를 열어주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필리핀 기술대학교에서 이학 학사를 이후 석사 학위까지 취득한 명석한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 먼저 주목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지성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머러스하고 똑똑하고 다정하며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강하게 이끌렸고 알리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애나를 만난 순간부터 알리는 그녀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아직 사귀기도 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신들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 커플이 될 것인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애나의 외적인 모습과 그녀를 소유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멋져 보일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애나와 마주칠 기회를 만들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애나는 그런 알리의 열정적인 관심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그녀가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했고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 지내길 원했던 애나도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스며드는 알리를 결국 받아들이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관계의 시작은 동화처럼 달콤했습니다. 알리는 계속해서 애나에게 애정을 쏟아부었고 그녀를 여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애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우정을 소중히 여겼고 알리와의 관계 때문에 친구들을 멀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리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애나의 친구들은 처음부터 알리에게서 무언가 불편하고 이선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치 분노를 억지로 참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항상 느껴졌습니다. 또한 그는 교묘하게 애나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음료를 주문하면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햄버거를 시키면 샐러드로 바꿔버리는 식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이런 행동에 대해 지적하면 그는 진심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애나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알리가 조금 소유욕이 강할 뿐 좋은 사람이라고, 그들이 아직 그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을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일은 친구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알리의 마음속에서 애나가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녀의 노력은 고쳐야 할 나쁜 버릇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애나가 여자 친구들과 외출하려고 할 때조차 그는 소리를 지르며 그녀가 바람을 피우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었고 그는 물건을 부수고 위협하며 애나를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애나는 친구들에게 학대의 심각성을 축소해서 말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한 번은 애나와 알리가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갔을 때 한 남자가 애나에게 춤을 추자고 요청했습니다. 애나가 정중히 거절했지만 알리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 남자에게 달려가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애나가 남자 사람 친구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폭행하고 벽에 밀치고 목을 졸랐습니다. 그 후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너 없이는 못 살아라고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폭력, 그리고 뒤따르는 거짓된 사과와 사랑 고백. 이런 끔찍한 관계 속에서도 둘은 결혼했고 딸 아미라가 태어났습니다. 애나는 딸이 생기면 알리가 변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의 폭력성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대에서 불명예 제대를 당한 후 그의 통제와 집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애나의 모든 것을 감시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고 친구들에게 연락해 그녀의 행방을 묻고 심지어 그녀의 차에 추적장치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알리는 새로운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바로 틱톡이었습니다. 그는 진키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영화 스카페이스의 주인공 토니 몬타나를 성대모사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상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틱톡 스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성공은 그의 뒤틀린 자아를 더욱 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코카인을 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명성을 과시하며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한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보란듯이 코카인 한 봉지를 꺼내 보이며 나는 진키드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무도 날 건드릴 수 없어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애나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구들에게까지 향했습니다. 그는 애나의 친구들 앞에서 그녀의 뺨을 때리는 끔찍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의 페르소나와 현실 속 폭력적인 모습 사이의 괴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애나는 버지니아에서의 고립된 삶을 벗어나 친구들이 있는 샌디에이고로 이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찾고 알리로부터 벗어날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에서의 삶은 그의 망상과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는 애나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든 시간을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그 무렵 애나는 레이번 바론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레이번은 애나의 친구였고 그녀의 고통을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나에게 그녀가 좋은 엄마이며 알리의 학대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알리는 처음부터 레이번을 경계했고 아무 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나가 그와 바람을 피운다고 끊임없이 비난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알리 자신은 관계 내내 다른 여성들, 심지어 성매매 여성을 만나며 애나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유명한 틱톡 스타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애나에게는 그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코카인 사용이 늘면서 알리의 편집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애나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대신 그녀의 동의 없이 그녀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녹음 파일들은 그가 얼마나 끔찍한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는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애나는 녹음 파일 속에서 계속해서 알리에게 떠나달라고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면 알리는 자신이 얼마나 핫하고 유명한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자신을 원하는지 자랑하며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비극이 일어나기 전 3개월 동안 애나는 더 이상 학대를 숨기지 않고 9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 번은 알리가 핸드폰을 빼앗아 가자 이웃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단 한 번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셜미디어 스타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애나가 알리가 코카인을 한 후 어린 딸에게 장전된 총을 건네주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알리의 분노와 학대가 자신뿐만 아니라 딸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딸이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를 보고 배우며 자라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리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알리는 집을 나와 호텔로 거처를 옮겼지만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애나에게 연락하며 다시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애나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떠난 후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위로가 되어주었던 레이번과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리가 알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위험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비밀리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알리는 식료품 배달 앱을 통해 애나와 딸에게 장미 꽃다발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 꽃다발 하나로 수년간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학대가 모두 용서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애나는 식료품을 받았다는 짧은 문자 한 통만 보냈을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알리를 깊은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또다시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몰래 복사해둔 열쇠를 가지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보낸 꽃다발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아파트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램프와 액자를 부수고 가구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딸의 아이패드에 베이비 모니터 앱, 즉 스파이 앱을 설치하고 애나의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애나는 여전히 자신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함께하는지 매 순간 감시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애나는 난장판이 된 아파트를 발견하고 즉시 알리의 집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집을 치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난동이 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는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오후 알리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하며 레이번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를 청소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아이패드를 통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알리는 애나의 아파트에서 레이번의 목소리가 들리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애나가 자신을 배신하고 관계를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소리 지르며 미쳐 날뛰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할 만큼 냉정했습니다. 그는 코카인을 더 흡입하고 총을 챙겨 애나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그는 이웃들 앞에서는 차분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기를 숨기고 아무 일도 없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파에 함께 앉아있던 애나와 레이번을 향해 즉시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웃집의 보안 카메라에는 알리가 아파트로 들어간 직후 6발의 총성이 울려 퍼지는 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레이번은 머리와 목에 3발의 총을 맞았고 애나는 이마 정중앙에 1발의 총을 맞았습니다. 그 후 알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저지른 일을 고백했고 심지어 시신 사진까지 전송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끔찍한 범죄 현장을 우연히 발견한 목격자인 것처럼 911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인지하고 있었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 만큼 정신이 멀쩡했습니다. 제 아내와 다른 남자가 소파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그는 911과의 통화에서 슬픔에 잠긴 남편을 연기했지만 이웃의 증언과 보안 카메라 영상은 그의 거짓말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신고 전화를 끄는 그는 자신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는 현장을 떠나 딸의 학교로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하게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만약 경찰에 붙잡히지 않았다면 그는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샌디에이고 경찰은 이미 그의 차량에 대한 수배령을 내린 상태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6대의 경찰차가 그의 차를 포위했습니다. 차 안에 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경찰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작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알리는 순순히 투항했습니다. 체포 후 5시간에 걸친 신문 끝에 그는 애나와 레이번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전 심리에서 그는 갑자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파트에 갔을 때 2사람이 이미 죽어 있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으며 세상이 언젠가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재판 전까지 침묵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그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변호사들보다 상황을 더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었는데 상황만 잘 설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방송사와 감옥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인터뷰는 그의 파멸을 자초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처음에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연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의 질문이 계속되자 그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몸의 조수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어요.
문을 열고 그 광경을 봤을 때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제 소파에서 레이번과 키스하는 모습을, 그가 제 테이블에 발을 올려놓고 제 돈으로 산 아파트에서 제 아내와 제 딸이 자는 집에서 한 남자가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상처받았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권리가 있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애나와 레이번이 자신의 가구 위에서 행복해 보이는 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으며 기자를 위협했습니다. 애나와의 관계에서 보여주었던 폭력적인 모습이 인터뷰 내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틱톡 커리어를 내 악이라고 부르며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그것을 잃게 된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이나 부모 없이 자라게 될 딸의 미래보다 자신의 사라져가는 명성을 더 비통해했습니다. 그에게 애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다른 삶을 살려 한다는 생각 자체를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샌디에이고로 이사온 후 애나가 파티를 너무 많이 즐겼기 때문에 관계가 망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애나의 친구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알리가 애나를 고립시키고 통제했으며 애나가 자신만의 공동체를 찾기 시작하자 그가 그녀를 파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코카인 사용에 대해 묻자 그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코카인을 하는 영상이 여러 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내 말을 바꿔 코카인이 자신을 폭력적으로 만들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자신의 말을 뒤집고 거짓말을 하며 스스로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인터뷰의 마지막, 그는 소름 끼치는 말을 남깁니다. 다른 남자가 애나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나와 결혼한 몸인데 이 인터뷰는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모든 변명과 연기는 대중과 배심원들에게 그의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인 본성을 명백히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결국 알리 아블라바는 두 건이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추가로 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그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리 아블라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소셜미디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진실은 때로 끔찍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좋아요와 팔로워가 한 사람의 인성을 보증해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가정폭력의 비극적인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학대적인 관계를 떠나는 것은 머무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애나는 용기를 내어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비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밝고 따뜻했던 사람, 애나 아블라반과 그녀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레이번 바론. 두 사람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단순한 가십으로 소비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경고와 교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화면 속 화려한 모습이 진실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을지도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연예인이 된다는 것은 소수의 선택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아주 높고 단단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오디션을 거쳐야 했고 재능 에이전트의 눈에 띄어야 했으며 캐스팅 디렉터와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했습니다. 수백 번의 문을 두드리고 숱한 좌절을 겪은 그대야 비로소 대중 앞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그렇게 어렵게 얻은 성공이었기에 작은 역할이라도 따낸 배우는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성공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노력과 인내가 숨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음악, 모델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통제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지망생들이 부당한 대우와 착취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끔찍한 환경을 견디고 때로는 자존심을 버려가며 원하던 것을 손에 쥐었을 때 그들은 최소한 성공이라는 달콤한 보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의 등장은 이 모든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방 안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새로운 기회의 땅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스틴 비버 같은 가수가 유튜브에서 탄생했고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낡은 시스템 속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업계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부당함에 맞서 싸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눈부신 발전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성공으로 가는 길이 모두에게 열리자 그 길에는 아무런 문지기도 최소한의 검증 장치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어두운 욕망과 뒤틀린 자아를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관심을 먹고 자라나는 괴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 알리 아불라반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의 빛을 한껏 누렸지만 그 이면에는 끔찍한 어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틱톡 스타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명성과 현실 사이의 아찔한 간극, 그리고 그 안에서 비극적으로 쓰러져간 두 사람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알리 아불라반 1992년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중동계 이민 2세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묘사한 어린 시절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극도로 엄격하고 강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알리에게 항상 너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무슬림이어야 한다고 가르쳤고 정해진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알리가 원했던 것은 그저 평범한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눈에 멋진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끊임없는 딜레마의 연속이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너무 무슬림처럼 행동하면 조롱과 고립의 대상이 되었고 반대로 친구들처럼 미국 아이처럼 행동하면 아버지의 폭력적인 분노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압박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1테러는 그의 삶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중동계 이민자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고 알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영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영화를 수없이 반복해서 보며 대사를 전부 외웠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그 장면들을 연기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유명해져서 돈, 권력, 아름다운 여자 등 모든 것을 손에 넣겠다는 환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는 학대하는 부모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자신만의 힘을 갖게 되면 부모는 그들을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쉽게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더 폭력적인 방법으로 억누르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알리는 지옥 같은 집을 탈출하기 위해 미 공군에 입대합니다. 군대 생활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중동계라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테러리스트라 불리는 등 인종차별적인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알리에게는 그곳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었고 사람들을 웃기는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성대모사를 하고 자신을 낮추는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 도살인 괴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는 어린아이처럼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상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언어폭력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정서적으로 극도로 미성숙했으며 아버지의 부정적인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자신이 남에게 하는 행동은 정당한 것이라고 믿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매력적이고 유머러스한 모습 뒤에는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폭력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애나를 만났습니다. 애나 아불라반. 알리보다 한 살 어린 그녀는 1993년 필리핀에서 태어났습니다.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을 일본 오키나와에서 보냈습니다.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애나를 밝고 친절하며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인기가 많았지만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친구의 생일, 졸업식, 기념일 등 모든 중요한 순간에 애나는 선물을 들고 나타나 파티를 열어주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필리핀 기술대학교에서 이학 학사를 이후 석사 학위까지 취득한 명석한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 먼저 주목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지성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머러스하고 똑똑하고 다정하며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강하게 이끌렸고 알리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애나를 만난 순간부터 알리는 그녀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아직 사귀기도 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신들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 커플이 될 것인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애나의 외적인 모습과 그녀를 소유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멋져 보일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애나와 마주칠 기회를 만들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애나는 그런 알리의 열정적인 관심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그녀가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했고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 지내길 원했던 애나도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스며드는 알리를 결국 받아들이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관계의 시작은 동화처럼 달콤했습니다. 알리는 계속해서 애나에게 애정을 쏟아부었고 그녀를 여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애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우정을 소중히 여겼고 알리와의 관계 때문에 친구들을 멀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리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애나의 친구들은 처음부터 알리에게서 무언가 불편하고 이선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치 분노를 억지로 참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항상 느껴졌습니다. 또한 그는 교묘하게 애나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음료를 주문하면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햄버거를 시키면 샐러드로 바꿔버리는 식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이런 행동에 대해 지적하면 그는 진심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애나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알리가 조금 소유욕이 강할 뿐 좋은 사람이라고, 그들이 아직 그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을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일은 친구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알리의 마음속에서 애나가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녀의 노력은 고쳐야 할 나쁜 버릇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애나가 여자 친구들과 외출하려고 할 때조차 그는 소리를 지르며 그녀가 바람을 피우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었고 그는 물건을 부수고 위협하며 애나를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애나는 친구들에게 학대의 심각성을 축소해서 말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한 번은 애나와 알리가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갔을 때 한 남자가 애나에게 춤을 추자고 요청했습니다. 애나가 정중히 거절했지만 알리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 남자에게 달려가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애나가 남자 사람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폭행하고 벽에 밀치고 목을 졸랐습니다. 그 후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너 없이는 못 살아라고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폭력, 그리고 뒤따르는 거짓된 사과와 사랑 고백. 이런 끔찍한 관계 속에서도 둘은 결혼했고 딸 아미라가 태어났습니다. 애나는 딸이 생기면 알리가 변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의 폭력성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대에서 불명예 제대를 당한 후 그의 통제와 집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애나의 모든 것을 감시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고 친구들에게 연락해 그녀의 행방을 묻고 심지어 그녀의 차에 추적장치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알리는 새로운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바로 틱톡이었습니다. 그는 진키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영화 스카페이스의 주인공 토니 몬타나를 성대모사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상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틱톡 스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성공은 그의 뒤틀린 자아를 더욱 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코카인을 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명성을 과시하며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한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보란듯이 코카인 한 봉지를 꺼내 보이며 나는 진키드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무도 날 건드릴 수 없어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애나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구들에게까지 향했습니다. 그는 애나의 친구들 앞에서 그녀의 뺨을 때리는 끔찍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의 페르소나와 현실 속 폭력적인 모습 사이의 괴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애나는 버지니아에서의 고립된 삶을 벗어나 친구들이 있는 샌디에이고로 이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찾고 알리로부터 벗어날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에서의 삶은 그의 망상과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는 애나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든 시간을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그 무렵 애나는 레이번 바론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레이번은 애나의 친구였고 그녀의 고통을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나에게 그녀가 좋은 엄마이며 알리의 학대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알리는 처음부터 레이번을 경계했고 아무 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나가 그와 바람을 피운다고 끊임없이 비난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알리 자신은 관계 내내 다른 여성들, 심지어 성매매 여성을 만나며 애나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유명한 틱톡 스타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애나에게는 그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코카인 사용이 늘면서 알리의 편집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애나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대신 그녀의 동의 없이 그녀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녹음 파일들은 그가 얼마나 끔찍한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는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애나는 녹음 파일 속에서 계속해서 알리에게 떠나달라고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면 알리는 자신이 얼마나 핫하고 유명한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자신을 원하는지 자랑하며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비극이 일어나기 전 3개월 동안 애나는 더 이상 학대를 숨기지 않고 9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 번은 알리가 핸드폰을 빼앗아 가자 이웃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단 한 번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셜미디어 스타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애나가 알리가 코카인을 한 후 어린 딸에게 장전된 총을 건네주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알리의 분노와 학대가 자신뿐만 아니라 딸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딸이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를 보고 배우며 자라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리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알리는 집을 나와 호텔로 거처를 옮겼지만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애나에게 연락하며 다시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애나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떠난 후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위로가 되어주었던 레이번과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리가 알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위험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비밀리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알리는 식료품 배달 앱을 통해 애나와 딸에게 장미 꽃다발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 꽃다발 하나로 수년간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학대가 모두 용서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애나는 식료품을 받았다는 짧은 문자 한 통만 보냈을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알리를 깊은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또다시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몰래 복사해둔 열쇠를 가지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보낸 꽃다발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아파트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램프와 액자를 부수고 가구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딸의 아이패드에 베이비 모니터 앱, 즉 스파이 앱을 설치하고 애나의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애나는 여전히 자신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함께하는지 매 순간 감시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애나는 난장판이 된 아파트를 발견하고 즉시 알리의 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집을 치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난동이 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는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오후 알리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하며 레이번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를 청소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아이패드를 통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알리는 애나의 아파트에서 레이번의 목소리가 들리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애나가 자신을 배신하고 관계를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소리 지르며 미쳐 날뛰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할 만큼 냉정했습니다. 그는 코카인을 더 흡입하고 총을 챙겨 애나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그는 이웃들 앞에서는 차분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기를 숨기고 아무 일도 없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파에 함께 앉아있던 애나와 레이번을 향해 즉시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웃집의 보안 카메라에는 알리가 아파트로 들어간 직후 6발의 총성이 울려 퍼지는 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레이번은 머리와 목에 3발의 총을 맞았고 애나는 이마 정중앙에 1발의 총을 맞았습니다. 그 후 알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저지른 일을 고백했고 심지어 시신 사진까지 전송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끔찍한 범죄 현장을 우연히 발견한 목격자인 것처럼 911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인지하고 있었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 만큼 정신이 멀쩡했습니다. 제 아내와 다른 남자가 소파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그는 911과의 통화에서 슬픔에 잠긴 남편을 연기했지만 이웃의 증언과 보안 카메라 영상은 그의 거짓말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신고 전화를 끄는 그는 자신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는 현장을 떠나 딸의 학교로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하게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만약 경찰에 붙잡히지 않았다면 그는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샌디에이고 경찰은 이미 그의 차량에 대한 수배령을 내린 상태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6대의 경찰차가 그의 차를 포위했습니다. 차 안에 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경찰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작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알리는 순순히 투항했습니다. 체포 후 5시간에 걸친 신문 끝에 그는 애나와 레이번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전 심리에서 그는 갑자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파트에 갔을 때 2사람이 이미 죽어 있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으며 세상이 언젠가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재판 전까지 침묵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그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변호사들보다 상황을 더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었는데 상황만 잘 설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방송사와 감옥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인터뷰는 그의 파멸을 자초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처음에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연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의 질문이 계속되자 그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몸의 조수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어요. 문을 열고 그 광경을 봤을 때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제 소파에서 레이번과 키스하는 모습을, 그가 제 테이블에 발을 올려놓고 제 돈으로 산 아파트에서 제 아내와 제 딸이 자는 집에서 한 남자가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상처받았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권리가 있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애나와 레이번이 자신의 가구 위에서 행복해 보이는 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으며 기자를 위협했습니다. 애나와의 관계에서 보여주었던 폭력적인 모습이 인터뷰 내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틱톡 커리어를 내 악이라고 부르며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그것을 잃게 된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이나 부모 없이 자라게 될 딸의 미래보다 자신의 사라져가는 명성을 더 비통해했습니다. 그에게 애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다른 삶을 살려 한다는 생각 자체를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샌디에이고로 이사 온 후 애나가 파티를 너무 많이 즐겼기 때문에 관계가 망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애나의 친구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알리가 애나를 고립시키고 통제했으며 애나가 자신만의 공동체를 찾기 시작하자 그가 그녀를 파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코카인 사용에 대해 묻자 그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코카인을 하는 영상이 여러 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내 말을 바꿔 코카인이 자신을 폭력적으로 만들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자신의 말을 뒤집고 거짓말을 하며 스스로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인터뷰의 마지막, 그는 소름 끼치는 말을 남깁니다. 다른 남자가 애나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나와 결혼한 몸인데 이 인터뷰는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모든 변명과 연기는 대중과 배심원들에게 그의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인 본성을 명백히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결국 알리 아블라바는 두 건이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추가로 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그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리 아블라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소셜미디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진실은 때로 끔찍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좋아요와 팔로워가 한 사람의 인성을 보증해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가정폭력의 비극적인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학대적인 관계를 떠나는 것은 머무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애나는 용기를 내어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비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밝고 따뜻했던 사람, 애나 아블라반과 그녀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레이번 바론. 두 사람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단순한 가십으로 소비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경고와 교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화면 속 화려한 모습이 진실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을지도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연예인이 된다는 것은 소수의 선택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아주 높고 단단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오디션을 거쳐야 했고 재능 에이전트의 눈에 띄어야 했으며 캐스팅 디렉터와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했습니다. 수백 번의 문을 두드리고 숱한 좌절을 겪은 그대야
비로소 대중 앞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그렇게 어렵게 얻은 성공이었기에 작은 역할이라도 따낸 배우는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성공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노력과 인내가